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의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쉐보레의 올류 크루즈 9년 만에 나온 새로운 모델이죠. 준중형 차고 아반떼하고 경쟁 모델이죠. 저하고 오늘 같이 시승을 할 오토데일리의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병주 기자는 젊은 기자인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운전병 생활을 해가지고 운전이 아주 베테랑급입니다. 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현재 또 타고 있는 차가 아반떼, 공교롭게 아반떼 스포츠랍니다. 그러니 아반떼 스포츠가 사실 이 차가 완전한 경쟁 모델인데 이병주 기자 입장에서는 두 차를 몰아보면서 비교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입장입니다. 오늘 같이 시승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같이 묻고 아반떼와 다른 점, 느낀 점, 느낌이 다른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같이 좀 즐겁게 시승을 하겠습니다. 양평의 중미산을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 반얀트리를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남산의 반얀트리를 출발해서 양평 중미산까지 한 70km를 달렸고요. 그 달리는 길은 오토데일리의 이병주 기자가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 조수석에 탔었는데 아주 차가 준중형 차지만 거의 승차감이 중형차급의 승차감이었습니다. 아주 서스펜션 세팅이 잘 돼 있고요. 핸들링이 아니라 그 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미산을 출발해서 반얀트리로 이제 70km를 다시 돌아갈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직접 하면서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크루즈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극적인 모델이죠. 한국 GM에 있어서 굉장히 극적인 모델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크루즈가 군산 공장에서 생산이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한국 GM이 한동안 군산 공장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을 철수하면 이 크루즈는 한국에서 나올 차가 아니었죠. 근데 그 논의를 계속 하다가 군산 공장 철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크루즈를 군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올류 크루즈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에서 올류 크루즈를 신차를 개발을 할 때 많이 참여를 못했죠. 이전 모델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예를 들어서 한국형이 아닌 좀 글로벌화된 크루즈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 차는 차 뼈대나 어떤 파워트레인 이건 기본적인 것은 오펠에서 만들었습니다. 독일 오펠에서 만들었고 그 속에 내장이나 아키텍처로 오펠에서 만들었고 그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 GM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뭐가 여기서 추가됐냐, 좀 서스펜션을 한국형에 맞게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장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양들을 집어넣은 것을 한국 GM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 골격은 독일에서 만들었고 속안에 이런 내장이나 또 기본 차체 어떤 차를 이루는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만들었고 또 나머지 한국형으로 이런 튜닝을 했고 3개 지역에서 만든 합작품이죠. 그런 합작품이었는데 자칫 한국에서 만들지 못할 뻔했는데 군산 공장이 살아나면서 이 차를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의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차가 국내에서 경쟁할 모델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인데 현재 쉐보레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차의 성능이나 아니면 주행감 아니면 이런 내외장 고급스러움 이런 것은 아반떼를 이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가장 큰 약점은 가격이겠죠. 가격이 아반떼에 비싸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차의 기본 가격이 189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반떼는 1400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뭐 물론 1400만원 초반대 아반떼는 그 깡통차겠죠. 완전히 깡통차고 뭐 그대로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깡통차인데 거기에 몇 가지 튜닝이나 선택 사양을 집어넣어서 탈만한 차로까지 가는데 드는 돈이 한 3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차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밸류 플러스 모델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1670만원 정도 한답니다. 이 차하고 가격이 그렇게 되면 2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20만원이면 사회 초년생들이 이 차를 산다고 봤을 때, 준중형 차를 사회 초년생들이 산다고 봤을 때 22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 가격적인 약점이 있는데 제가 쉐보레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약점을 너희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쉐보레 측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차가 물론 사회 초년생들이 타게 만든 차는 맞는데 초년생들보다는 조금 더 차에 대해서 알고 스포츠한 주행감이나 어떤 이런 드라이빙을 즐긴, 그리고 조금 더 안전성을 추구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차다. 단지 싸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드라이빙, 어떤 차량의 가치를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는 더 투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럼 이 차는 도대체 아반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차가 출시됐으니까 아반떼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준중형 시장의 절대 강자는 아반떼가 맞죠. 아반떼가 맞고 그 다음에 뭐 SM3도 있지만 SM3가 좀 모델이 오래돼서 이제 뭐 아반떼가 거의 석권을 하다시피 하는데, 일단 이 차가 이 강성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강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평상시에 보통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들이 뭐 고장력 강판을 뭐 한 50%대 이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 차의 고장력 강판이 74.6%가 고장력 강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한 25%가 더 많이 쓰인 거죠. 그 고장력 강판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이 차체가 단단해지고 뼈대가 튼튼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곧 핸들링과 차체 움직임과 연결이 됩니다.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핸들링이 아주 좋아지고 어떤 이런 차량을 마구 몰았을 때 이 복원력, 아니면 어떤 차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주행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능력, 여러 가지 뭐 물론 사고 났을 때의 그런 탑승격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일단 좀 있고요. 이 차의 연비가 13.5입니다. 아반떼의 연비도 뭐 13km대니까 연비를 가지고 두 차를 뭐 누가 나쁘다라고 비교하기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이전 크루즈의 또 하나의 약점이 뭐였냐면 무게였습니다. 아반떼보다 보통 한 100kg 이상 무거웠죠. 무겁다 보니까 연비 안 좋아지고, 연비 안 좋고 차가 잘 안 나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좋은 강판, 초고장력 강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차체가 가벼워졌죠. 한 120kg 정도 가벼워졌는데 차체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연비도 좀 좋아졌고 예전보다. 그래서 아반떼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죠. 근데 또 하나 이 차가 1.4L 1395cc인가 이 정도 되는데 1.4L 터보 엔진입니다. 직분사 터보 엔진인데 아반떼는 디젤이 있고 가솔린이 있죠. 근데 1.6 GDI 엔진이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그 차와 이 차에 또 뭐 그 차와 직접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이 차와 그 차의 차이점이, 이 차가 파워에서 훨씬 앞섭니다. 아주 월등하게 앞서는데요. 일단 최고 출력이 153마력이고 아반떼가 132마력입니다. 마력수 차이가 21마력 정도 차이가 나죠.
일단 그 출력 차이가 이렇게 나고 토크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의 토크가 24.5 킬로미터 퍼 그램인가? 뭐 하여튼 24.5인데 아반떼 토크가 16이 약간 넘죠. 그렇다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토크감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직진하고 가속감이라든지 회전력 이런 것을 토크가 주관을 하죠. 어떤 오르막길에서 나가는 힘이라든지 순간 가속으로 추월하는 뭐 이런 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GDI 엔진의 일반 버전보다는 훨씬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반떼 스포츠 정도 된다면, 스포츠의 정확한 제가 지금 토크나 출력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면 뭐 이 차하고 좀 겨룰 수가 있지 않을까. 일단 힘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차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최근의 쉐보레 차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몸을 감싸는 콕핏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비행기 탈 때, 요트 탈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탑승객의 몸을 감싸는 듯한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쉐보레 최근에 나오는 차들의 특징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 지금 계기판을 보면 4.2인치 클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4.2인치 클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모든 차량의 정보가 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를 보면 차량 정보가 다 여기서 나오고요. 차량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트립 여러가지 정보들은 이제 뭐 연비서부터 이런 걸 다, 평균 연비가 지금 11.3 정도 나왔네요. 굉장히 좀 거칠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좀 거칠게 운전을 했는데, 이제 가면서 좀 올라가겠죠. 이런 내비가 지금 8인치 내비인데, 내비가 굉장히 좋죠. 근데 뭐 내비는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차 중에 현대차 내비를 따라갈 차 내비는 없죠. 특히 수입차들은 뭐 현대차의 게임이 아예 안 되고, 지금 현재 크루즈는 시인성도 좋고 내비도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내비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반떼와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이죠. 속도가 높아지면 이 스티어링이 좀 무거워지면서 차체를 좀 더 강하게 잡아주고 위험하지 않게. 그 대신 시내나 이런 속도가 낮고 천천히 다닐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줘서 어떤 주행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고급 사양인데, 이번에 쉐보레는 과감하게 크루즈에도 이런 사양을 넣습니다. 이런 건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일반 그냥 제 느낌이면 뭐 승차감이야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니까, 전체적인 승차감은 제 느낌에는 한 중형차급 이상 되지 않나. 차체는 좀 소나타나 아니면 뭐 말리부나 이런 거보다 좀 작지만, 이 몸을 잡아주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 쿠션, 서스펜션의 이런 강도, 이게 뒤쪽이 토션빔입니다.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인데도 토션빔의 느낌이 좀 많이 안 나고 굉장히 아주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요. 또 이 차의 오디오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차의 오디오가 보스입니다. 지금 현재 보스 오디오가 달려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의 특징이 어떤 저음을 좀 잘 표현하는, 고음보다는 저음을 잘 표현하고 이런 심장을 좀 울리는, 드라이빙 할 때 심장을 울리는 그런 쿵쿵쿵쿵 하는 그런 음질의 소리를 잘 내죠. 그런 음질의 강점이 있죠. 강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 오디오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그 중저음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오디오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도 보스 오디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살 때부터 달려 있던 차라 뭐 오디오라 그냥 달고는 있는데,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마 과반수 이상이 차를 타는 뭐 오디오를 좋아하는 이런 과반수 이상이 보스 오디오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뭐 예전에 설문조사에 어느 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고급 차들의 수입차들 특히 보스 오디오를 많이 쓰죠. 현대차는 JBL을 많이 쓰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좀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 예전에 이 크루즈가 여기를 이렇게 버튼식으로 뻥뻥뻥뻥 이렇게 눌러가지고 쏙 들어간 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수동 변속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수동 변속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하면은 단수가 내려가고, 앞으로 하면 단수가 올라가게. 근데 이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이렇게 버튼식이었죠, 그죠? 버튼 옆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하는 건 사실은 욕도 많이 먹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고 막 조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좋네요.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핸드브레이크가 세상에 이거 아직도 이런 걸 합니다. 요즘에 거의 SUV는 전자식이 많고요. SUV 전자식이 많고 일반 세단은 버튼식이죠. 핸드브레이크가 버튼식인데 이건 완전 구형이죠. 핸드브레이크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 핸드브레이크나 그건 좀 이렇게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고, 이게 좀 미국식이라 그런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사람들, 물론 독일 사람들도 뭐 그렇지만 독일 차들도 프리미엄급 차가 아니면 이런 핸드브레이크나 풋브레이크를 많이 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쓰는 차가 고급 브랜드 말고는 없죠. 또 하나 여기를 한번 더 봐주시면, 이게 휴대폰을 꽂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무선 충전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보통 고급차들이 요게 딱 있어서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이 보통 여기 들어 있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 우리 이병주 기자가 발견해낸 건데,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페달을 보면 페달이 가속 페달 바로 옆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깊이 차이가, 이거는 얼추 봐도 한 5cm, 7cm 정도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많이 나봐야 3, 4cm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에 좀 비슷하게 밟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차는 독특하게 가속 페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거리를 안 해봐서 이 차를 타고 불편한 건 모르겠는데, 약간 좀 브레이크 밟다 가속 페달을 밟기에 조금 걸리지 않나,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뭔가 다 뜻이 있겠죠. 제가 모르는.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독특하고, 이런 데는 유광이죠. 다 유광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플라스틱이 맞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이게 처음에는 저는 가죽인가 이렇게 좀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스티치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가죽인가 계속 만들었는데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인데 이게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도 내장이 돼 있고요. 하이패스. 요즘 차들은 준중형급 정도 되면 하이패스를 기본으로 내장을 하죠. 사실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현대차에 고마워해야 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이
아무리 하급 그러니까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해도 뭐 이런 하이패스 기능을 다 집어넣고 있죠. 그렇다고 그냥 경쟁차들이 이걸 안 따라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쉐보레도 이 크루즈 모델을 만들면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아주 칭찬해 줄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휠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크루즈 기능이 있고, 스마트 크루즈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 차간거리 이 차선이군요. 차선 벗어나면 삐빅거리게 하는, 한번 벗어나 볼까요? 핸들이 차선을 벗어나려니까 핸들이 차를 좀 잡아주네요. 핸들이 잡아주네요. 차선 변경, 차선을 유지하는 이런 경고장치가 여기 들어있고요. 전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공조 시스템이 여기 있고요. 오디오, 미디어 이런 시스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차가 그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카플레이 기능이 있죠. 카플레이 맞죠? 애플 카플레이.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딱 연결이 되면 이 차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라디오를 다 들을 수 있고, 휴대폰 안에 있는 음악도 다 재생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aux 기능이 있고 USB 꽂는 기능이 있고, 이거는 지가잭이죠. 요즘에 뭐 많이 안 써요.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적으니까. 또 하나 특징이, 이게 열선 시트입니다. 좌우 열선 시트인데, 일반적으로 고급 차들은 이게 열선 시트가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죠. 그리고 중형급이나 엔트리급들은 1단 혹은 2단으로 돼 있죠. 이거는 3단으로 열선을 온도를 조절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한 1단쯤 넣으면 약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 정도. 그렇습니다. 이 열선을 제가 스티어링 휠 열선을 좀 켜고 한 3분, 2분 이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핸들 열선이 그냥 뭐 열선이 따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당연히 뭐 이렇게 잘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열선이 초창기에 기아 자동차가 이 열선을 달았을 때 K5 같은 데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났었죠. 이 열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열선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냥 뭐 핸들 따뜻해주는 뭐 코일 좀 감아 놓으면 뭐 누르면 코일이 따뜻해서 뭐 열선이 뭐 따뜻해지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죠. 안전과 또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K5인가 열선 때문에 화재가 나는 그러고 이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가지고 불만인 AS 받아야 되는 그래서 무상으로 교체도 해주고 이런, 제 기억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열선을 지금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열선 가지고 말썽났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열선이 있고요. 이게 한번 우리가 보통의 핸들링을 측정을 할 때 핸들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냐,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차가 나를 이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움직여 주냐, 사실 그런 게 이런 핸들의 정확성이거든요. 핸들링이 얼마나 정확하냐.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대중스포츠 포르쉐 이런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포르쉐 같은 경우 핸들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1cm 이내 0.5cm 이내에 차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작은 유들이 없이 차가 정확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지금 이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핸들링이 굉장히 좀 좋고, 이게 차체도 워낙 단단하니까 이게 이게 차량을 좀 흔들어 봐도 보건력도 좋고, 핸들링은 굿입니다. 아주 좋네요. 핸들링 아주 좋고, 소음도 이 정도면 아주 좋고.
우리 그러면 잠깐 한번 이병주 기자가 조수석에 탄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이병주 기자이 조수석에 타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일단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올 때는 제가 운전하기도 했는데 거주성이 뒷자리도 짐이 있어서 촬영을 하기는 좀 그런데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거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음은 어떠세요? 소음은 제가 전에 말리부 시승할 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있어서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과속을 조명하는데 180km에서도 엄청 차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루즈는 그거에는 미치지는 못하는데 이제 아까 출발을 할 때도 보니까 이제 담당 분들이 이제 시동을 다 켜놓긴 하셨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밖에서 들어도 실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차가 좀 정숙하네요. 제가 제 인생의 첫 차가 르망입니다. 르망. 옛날에 대우자동차에 르망 있죠. 근데 그 차가 대우자동차가 망하면서 한국GM으로 넘어갔죠. 한국GM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르망에 그 당시에 르망 뭐 기아차도 살아있을 때고 뭐 현대차도 살아있을 때고 이런데 그때 르망 대우차를 타는 사람들의 그런 대우차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묵직한 핸들링, 이런 묵직한 차나감, 차가 나갈 때 묵직하죠. 핸들링도 묵직하고 뭔가 이런 깐족거리거나 이게 대뚱대뚱거리는 이런 게 없이 차가 쫙 깔리는 묵직한 이런 거, 부딪혀도 좀 안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니까 르망 에어컨은 조금만 틀어도 막 몸이 추울 정도로 시원하죠. 근데 그 당시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차들은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르망 같은 거는 더 가네요. 르망 같은 거는 뭐 1단으로 놔도 한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는 한 2단 정도 들지만 보통 1단으로 놔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브랜드 차들은 뭐 4단씩 놓고 막 힘 딸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다녀도 에어컨이 덜 시원했죠. 그때 참 최고였죠, 르망 에어컨. 그래서 이 크루즈의 뭐 그쪽 라인을 지금 그 뼈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크루즈가 어떻게 보면 르망의 한 증손자나 보손자뻘 되는 그런 차잖아요. 오늘 갑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새카맣게 잊었던 20몇 년 전에 탔던 르망 생각이 좀 잠깐 났습니다. 아주 좀 뭐랄까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입니다. 오늘 서울 반얀트리를 출발해서 양평 중미산까지 왕복 186km를 달렸습니다. 이 트립 보니까 186km 왕복 달렸는데 고속도로도 좀 있었고 국도도 좀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60%가 고속도로였고 이 차의 평균 연비가 13.5인데 복합 연비 기준, 근데 트립상으로도 지금 13.3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차량을 갈 때는 좀 거치게 몰았고 또 올 때도 일부 거치게 몰았는데 뭐 이 정도면 연비가 공인 연비 나온 거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나왔고요. 이 차의 전체적으로 오늘 몰아본 소감은 일단 핸들링이 정말 좋습니다. 차의 핸들링이 정말 좋고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승차감이 준중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중형에 가까울 정도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실내 인테리어도 이 정도면 아주 이전 크루즈에 비해서 아주 황골탈태라는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1890만원이라는 가격인데 그 가격을 이 좋은 핸들링과 서스펜션, 승차감, 정숙성, 이 몇 가지 훌륭한 특징들로 그걸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이 어떨지. 만약에
아반떼급의 크기의 차를 사고 싶지만 아반떼로는 뭔가 조금 약간 아쉽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좀 권해볼 만한, 그렇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도 아주 넓고 이 차의 실내가 BMW 3 시리즈급 정도의 실내라고 하니까요. 실내도 아주 넓고 승차감 좋고 핸들링 좋고 차에 대한 주행 성능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가격만 한번 잘 소비자들이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이병주 기자 함께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